이것은 노팅엄의 수비 블록이다. 누누 산투가 이번 경기에서 펼친 4-4-2 수비 블록은 완성도가 높았으며 펩에게 수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경기였다. 대부분은 허드슨 오도이의 결승골에 주목하겠지만 나는 그가 경기 내내 어떤 수비 원칙을 지켰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맨체스터 시티는 토트넘전에서 승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 오른쪽 풀백인 마테우스 누네스를 전통적인 풀백이 아닌 니코의 보조 피벗으로 활용하면서 후방 빌드업은 3위 형태에 가까웠다. 따라서 두 명의 안정적인 더블 피벗 덕분에 포든과 실바는 조금 더 창조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도쿠와 사비니는 역발 형태로 배치해 풀백을 상대로 지속적인 1대1을 하기를 원했다. 펩은 트래블을 안겨준 3-2-4-1 형태를 통해 69%라는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이는 큰 의미가 없었다. 누누 산투는 펩을 상대로 점유율 싸움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수비 블록 구축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보통 깁스 화이트가 크리스 우드 옆에 배치된 형태를 활용하지만 노팅엄은 약간의 변화를 줬다. 엘랑가가 우드의 파트너가 되었고, 깁스 화이트는 한 칸 아래로 내려가 중원을 지켰으며 도밍게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 수비 형태를 구축했다. 이는 역습 시 엘랑가의 스피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원했고, 또한 맨시티의 그바르디올 도쿠 라인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90분당 태클 및 가로채기 성공 지표가 가장 높은 도밍게스가 측면을 맡았다. 깁스 화이트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누누 산투는 이러한 근거로 수비 변화를 줬다. 노팅엄 4-4-2 수비 블록의 첫 번째 원칙은 상대 피벗을 잠그는 것이다. 만약 산투가 맨시티 센터백들이 공을 쉽게 잡게 두길 원하지 않았다면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이를 통제했을 것이다. 하지만 맨시티의 3-2-4-1 형태는 박스 미드필더를 형성할 수 있어 노팅엄은 중원의 2대4 수적 열세를 당하기 쉽다. 따라서 전방에 위치한 크리스 우드는 한 칸 내려와 피벗을 막도록 하고, 엘랑가도 나머지 피벗을 마크함으로써 노팅엄의 미드필더는 맨시티의 10번 2명을 자신의 영역 안에 둘 수 있었다. 여기서 디테일은 우드와 엘랑가의 수비 포지션이다. 그들은 나란히 위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엇갈리게 위치했다. 만약 우드와 엘랑가가 더블 피벗을 잠그기 위해 계속해서 나란히 위치하면 어떻게 될까? 3백을 통해 좌우로 전환하기 매우 쉬워진다. 중앙에 있는 센터백에게 아무런 견제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맨시티에게 좌우 전환을 계속해서 허용하게 되면 도쿠와 사비뉴라는 치명적인 윙 포워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막아야 했다. 따라서 포워드를 엇갈리게 배치해 좌우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려 했다. 또한 나란히 위치할 경우 뒷공간 패스를 허용할 때 커버하기 쉽지 않다. 두 선수 모두 공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엇갈리게 배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뒤에 있는 선수가 이를 커버할 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의 이동 방향에 따른 각기 다른 대처이다. 노팅엄의 수비 목적은 시티 빌드업을 중앙으로 유도해 공을 뺏는 것이었다. 우드와 엘랑가는 낮은 지점에 위치해 있어 공을 탈취하기 유리하고 중앙에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으면 측면보다 훨씬 더 역습에 용이하다. 골대와의 거리가 가까울 뿐더러 선택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곡선 압박을 통해 볼을 중앙으로 유도했다. 해당 장면에서 그바르디올이 빌드업을 시작할 때 도밍게스는 곡선 압박을 통해 도쿠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면서 공을 중앙으로 유도했다. 여기서 원칙은 수비수가 바로 강하게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해당 장면처럼 미리 붙어 있다면 발이 빠른 홀란드가 뒷공간 침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래 목적인 중원으로 공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벌린 채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티가 중원 압박을 뚫은 장면은 언제였을까? 피벗이 엇갈리게 위치했을 때다. 피벗 중 한 명은 후방에 위치하고 나머지 한 명은 라인 사이에 위치해 포워드의 수비 딜레마를 유발했다. 이는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만들었고 니코의 패스를 허용했다. 해당 예시를 보면 니코가 후방으로 내려와 노팅엄 전방 인원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누네스는 그들과 동일 선상에 있다가 빠르게 인터벌 사이에 위치해 볼을 받아내 측면으로 연결했다. 혹은 선수들이 직접 압박을 뚫어낸 장면도 있었다. 해당 장면에서 그바르디올이 볼을 쥘 때 도밍게스가 압박하기 위해 전진했다. 이때 니코가 바깥쪽으로 움직여 우드를 끌어냈고 포워드 사이에 큰 간격이 발생했다. 그바르디올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볼을 전진시켜 사비뉴에게 전환할 수 있었다. 해당 장면도 그바르디올이 도밍게즈를 깊게 끌어냈고 깁스 화이트는 포든과 니코 중 누구를 마크해야 할지 망설였다. 니코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빠르게 볼을 운반할 수 있었고 사비뉴에게 패스했다. 하지만 공이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전개된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바로 더블팀을 활용했다. 그렇다면 왜 더블팀을 활용했을까? 도쿠와 사비뉴의 존재 때문이다. 특히 도쿠에게 적극적으로 더블팀을 가했다. 도쿠는 전체 선수 중 90분당 드리블 성공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밍게즈가 측면에 배치된 이유가 나왔다. 그는 경기 내내 아이나가 혼자 도쿠에게 고립되지 않게 수비 커버에 도움을 줬다. 아이나와 도밍게즈는 도쿠가 사선으로 돌파하는 경로를 최우선적으로 막았다. 도쿠는 해당 영역에서 볼을 소유할 때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나는 의도적으로 직선 돌파를 유도했다. 만약 돌파를 허용하더라도 약한 발로 크로스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지만 정확한 크로스를 성공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노팅엄이 원했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수비 블록의 원칙은 무엇일까? 바로 수비 스위칭이다. 노팅엄은 측면에서 수비 스위칭을 통해 맨시티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면 라인 사이에 있는 포든을 막기 위해 도밍게즈가 내려갔을 때 그바르디올에게 전진할 공간이 발생했다. 이때 우드가 도밍게즈 자리 커버를 위해 바깥쪽으로 나갔다면 니코는 자유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깁스 화이트가 전진해 4-4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포든이 해당 인터벌 사이를 공략하기 위해 전진했을 때 도밍게즈는 그를 깊숙이 따라갔다. 그바르디올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했고 이는 잠재적으로 3대2 수적우의 형성이 가능했다. 따라서 우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측면 커버를 했고 자유가 된 니코를 막기 위해 깁스 화이트가 전진했다. 이러한 수비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다음 장면도 보면 포든이 측면에서 볼을 받기 위해 수비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때 깁스 화이트는 자신의 마크맨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포켓의 공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엘랑가는 이를 인지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해당 영역을 방어했다. 여기서 우드는 누네스를 방어할지 전원을 막기 위해 디아스에게 다가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바르디올은 누네스에게 볼을 공급해 전진 가능했지만 우드는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깊게 내려가 시티의 1차 공격을 막아냈다. 노팅엄은 이를 경기 내내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평균과 비교해 상대 박스 내 터치는 37% 하락했고 경기당 유효 슈팅은 49% 하락했으며 XG 값은 53% 하락했다. 결국 미들 간격이 무너진 맨시티를 상대로 측면 전환에 성공해 오도이가 유리한 위치에서 그바르디올을 상대로 결승골을 성공했다. 노팅엄의 돌풍은 단수 공격력만이 아닌 누노 산투가 정립한 수비 규율 덕분이었다. 실제로 경기당 실점은 1.2로 3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들은 수비 원칙을 어기지 않고 지속해 맨시티의 공격을 틀어막을 수 있었다. 누누 산투 교수님이 페백에 4-4-2 수비 원칙을 제대로 알려준 경기였다.